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순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토론회는 대체역 제도의 현안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2개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대체역 제도의 국제 기준 비교라는 소주제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이신 김나루 박사님께서 현행 우리나라 대체역 제도와 외국 사례 비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시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신 백승덕 위원님께서는 대체역 심사 쟁점의 역사적 비교에 대해서 발표한 이후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션으로는 대체역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먼저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차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신 오동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관련 전문가 3분이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대체복무요원의 사회적 기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이시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신 류은숙 위원님께서 발표하시고 관련 전문가 3분 마찬가지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좌장을 맡으신 조태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얼마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세션에서 토론해 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함께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최연수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님도 함께 토론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심하정 독립연구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최정민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분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김나루 박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발표 주제는 현행 우리나라 대체역 제도와 외국 사례 비교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그 사회를 맡아서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기를 들지 않고도 우리의 그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대체적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시행을 이제 바라봤습니다만 한동안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 1년 반쯤 지났나요? 예, 그때 이제 이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 1,900명 이상이 대체역에 편입이 됐고 그 중에 약 6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대체복무요원으로 이렇게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라든지 평화를 지향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하나의 제도로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 등이 법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즉 평화와 인권이 법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 대체역 제도가 마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발표와 토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대체역 제도가 우리나라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저희들 오늘 그 발표와 토론회는 1세션, 2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만 먼저 우리 1세션에서 대체역 제도의 국제 기준 비교라 하는 그런
큰 제목하에 먼저 김나루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그 대체역 제도하고 또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나루 전문위원입니다. 대체역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의미 있는 토론회 자리에 이렇게 발제자로 초대해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연차 보고서를 읽어본 것이었습니다.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국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정한 심사 절차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노고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또 그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발제에서는 유엔과 유럽연합 등의 대체복무제 이행 관련 국제 기준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그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발제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9년 12월 31일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2020년 10월 26일부터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짧게는 25년, 길게는 100여 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관련법 제정, 시행이 빠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대체복무제 기간, 그다음에 대체복무 이행지, 그리고 편입 신청 심사 절차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복무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덴마크의 경우에는 대체복무 기간은 일반 군 복무 기간과 차이가 없고요. 그 아래로 리투아니아,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대체복무 기간은 일반 군 복무의 1.5배, 그리고 그리스의 경우에는 1.7배,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2배 이상입니다. 사실상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서 정해진 국제법상의 어떤 기준은 없지만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평의회의 의사결정기구인 강요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기간은 일반 군 복무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현재는 유엔 인권이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대체복무 이행과 관련한 프랑스 케이스에서 일반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기간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대체복무의 기간을 일반 군복무의 2배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일반 군복무의 1.7배 긴 러시아와 2배 긴 에스토니아에 징벌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표에서 오스트리아의 대체복무 기간은 일반 군복무의 1.5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오스트리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스트리아 정부의 일반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1.5배의 기간 차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정부가 답변을 하였는데요. 그 답변의 근거를 이제 PPT를 통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군형법 등의 대체복무를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는 군형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의 병영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일반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분투 및 노력 수준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1.5배의 기간 차이는 정당하고 타당하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오스트리아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반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1.5배의 기간 차이를 당연하게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차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군사적 긴장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반 군 복무와 대체 복무의 노력 및 분투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기반해서 또 그러한 상황에 기반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해서 대체 복무 기간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대체 복무의 기간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징벌적 성격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복무 기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스트리아의 그 일반 군 복무와 대체 복무의 기간 차이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어떤 그 정부의 답변 내용은 우리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역 이행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표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검토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보건, 사회복지, 문화, 환경, 긴급구조, 평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또는 국외의 비정부기구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도 대체역 이행지를 교정 분야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체역 이행과 관련해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과 지금 PPT를 이제 띄웠는데요.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과 유럽 평의의회의 강요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에서는 두 가지의 대체 복무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무기 소지에만 이의가 있고 비무장의 군복무를 거부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군대 내에서 비전투원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내에서의 모든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군대 외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처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 강요위원회에서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대체 복무를 구별해서 제공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복무 형태의 다양화 측면에서 비무장의 군복무를 거부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군대 내에서
비전투원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형태도 검토해봐야 될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체역 신청 및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체복무 편입 신청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요. 먼저 접수 및 배정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조사 과정, 그 다음에 심사 의결 절차, 그 과정을 거쳐서 심사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사실조사와 심사 의결 절차상의 어떤 절차입니다. 실제로 사실조사와 심사 의결 절차 내에서 신청인에 대한 그러니까 대체역 편입 신청인에 대한 면담 조사 및 진술 청취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살펴볼 나라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지금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의 경우에는 2009년 3월까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신청했었을 때 조사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동기 및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했지만 2009년 4월부터는 인터뷰 조사가 폐지된 상황입니다. 서면상으로는 물론 일반 군 복무와 양심상의 어떤 그 갈등을 간단하게 기술하는 것은 당연하게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동기나 이유에 대한 인터뷰 조사는 현재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관련한 서면 제출로 대체복무의 신청 절차가 좀 간소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UN 인권이사회는 그러한 시스템이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최대한 인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어떤 양심적인 동기 및 이유는 본질적으로 타인이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내적 및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어떤 신청인들의 양심적 동기나 그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한 유사한 관행을 따르는 국가에는 제가 지금 PPT를 이제 조금 잘못 만졌는데요. 이제 PPT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언급했는데요. 오스트리아나 노르웨이, 그다음에 핀란드, 덴마크 등이 이처럼 대체역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폐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체역을 시행한 지 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한 인터뷰 조사 관행을 폐지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과 대체복무제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면담 조사와 진술 청취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청 절차상의 어떤 간소화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체복무제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그 현행 우리나라 대체역 제도와 외국 사례의 비교를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재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있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인권의 상징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김나루 박사님께서 유럽의 여러 나라와 함께 비교를 해주시면서 다양하게 합리적인 시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발표는요, 우리 백승덕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네, 그 김나루 박사께서 현재 우리나라 대체역 제도하고 외국의 사례를 이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체적 복무제 이행 관련 국제적 기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시간적 제약으로 아마 그 부분을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외국의 입법례를 7개 나라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을 가진 나라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김 박사께서는 대체적 복무 기간하고 관련해서 특히 유엔 인권 이사회가 지적한 이야기, 즉 대체 복무 기간이 일반 공복무보다 한 1.5배 길게 되어 있는 나라들이 보이는데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차이를 두는 것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그 자체가 정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따라서 다른 나라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간을 정했는데 따라서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런 점을 밝히고 있다는 그런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무 직역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복무 직역 그리고 형태와 아울러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현재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복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가서 복무하기도 하고 또 국외의 이제 나라 밖에 비정부 기구에 가서 복무하기도 하는 그런 예가 있다. 그다음에 특히 군대 안에서도 비전투원으로서 복무하는 그런 행태도 인정을 하면 좋다 하는 그런 어떤 유엔 인권 이사회의 권고도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스위스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스위스의 경우에는 인터뷰 조사 제도를 폐지했고 그게 따라서 또 다른 몇 개 유럽 국가들도 그걸 따르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발표자이신 백성덕 우리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께서 두 번째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승덕입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통해서 양력 위원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 기준으로 그간 삼았던 그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해서 그 심사를 진행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두 가지 구분을 없애서 통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도 신청인의 신념을 종교적 신념과 개인 신념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문을 통해서 특히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을 특별히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발표문을 최대한 발췌독으로 빠르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과 관련해서 유튜브에 발표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자료집을 다운받아 주시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좀 이렇게 같이 따라가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집 38쪽 밑에 마지막 문단입니다. 본 발표는 한국의 병역 거부권 인정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성격을 특정 교단의 종교적 특성에 국한하여서 사고하는 인식이 지배적인 자리를 잡게 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어서 제도화가 이루어진 과정을 국제인권규범의 형성, 국내 사법부와 입법부의 제도화 등 국면으로 나누어 보고, 이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범위를 특정 교단의 종교적 특성으로 한정하는 통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발표문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미국의 사례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종교적 신념이라는 개념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비교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9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유엔은 1980년대 말이 되어서야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1989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세계인권 선언과 자유권 규약에 따른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로 명시되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유엔 창설 초기 논의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정의롭지 않은 전쟁을 거부해야 할 의무이면서 동시에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로 요구되었습니다. 1960년대 유엔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따른 국제적인 반전 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권 명시를 두고 반전 운동과 반식민 운동 사이의 대립도 나타났습니다. 공산주의 진영과 아프리카 지역의 활동가들은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 복무 거부와 조국 방어 등 정당한 이유에 따른 전쟁 참가, 이 양쪽의 것을 구분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탈식민 과정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자신들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운동과 반식민운동 양측은 1970년대 중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헤이트를 국제 범죄로 비난하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공감대를 드디어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1973년 네덜란드의 활동가 보스그라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법이 아파르테헤이트 체제 하에서 병역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인데요. 1978년 유엔 총회는 이 보고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병역 거부를 아파르테이트를 시행하는 데 사용되는 군대나 경찰력에 복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문단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역시 아파르테이트에 대해 반대하는 높은 여론에 힘을 입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새롭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1981년 인권위원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보호에 대한 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제안했고, 이 새로운 연구는 에이데와 무방가 치포요 두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82년 에이데와 무방가 치포요가 제출한 예비 보고서는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거부를 모든 침략적 전쟁에 적용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보편적인 양심의 자유 차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문단의 맨 마지막인데요. 유엔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과 에이데와 무방가 치포요의 이 보고서는 논의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인정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서구 사회의 반성을 넘어서서 당대의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인종차별과 군사적 점령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한 공감이 형성된 것입니다. 자료집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고 유엔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요. 1989년 인권위원회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병역 거부를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당한 실행으로서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이의 권리로 명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서문을 유엔 총회의 1978년 반아파르테이트 결의안에 헌정했고 민족 해방 운동이 환기시킨 주권의 중요성을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에 대한 기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가 들어서면 자유권에 국한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커지는 그런 흐름도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뒤에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정민 선생님께서 이따가 그 토론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쪽 그 두 번째 문단인데요. 2004년 7월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전까지 쉬운 사건으로 여겨지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익 형량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논점을 전환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간 법익의 경중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2004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적 논의는 이익 형량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이익 형량 판단이라는 프레임은 사실 그 저울의 비율을 도입한 것인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비교 가능한 객체로 일단 분리하고 이를 법익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경중을 측정하는 경제적인 방식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라는 방법론이 암묵적으로 전제된 프레임은 우선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분리하고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를 보편의 자리에 한편에 두고 다른 한편에는 양심의 자유를 소수의 인권 보장이라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배치합니다. 이와 같은 이분법은 보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특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관용이 가능한 공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도 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의 성격을 오직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에 대한 인정 문제라는 틀에 갇히게 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진지하게 논의될 여지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가졌습니다. 다음 장 44쪽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 불합치 결정과 대법원의 그 무죄 판결은 이익 형량 판단이라는 프레임의 연속상에서 이루어졌고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한편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다루면서 이들의 양심상의 갈등과 고통을 이익 형량에 반영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첫 판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사실상의 그 범위가 열려 있는 그러한 그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유를 종교적 신앙 외에 세속적 동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병역 거부의 양심을 아무래도 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사건 당사자였던 그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집총과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로 한정시킨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역을 거부하라는 교리의 유무, 신도들의 병역 거부 전통, 교리 숙지 및 실천 등 사실상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 45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국회로 넘어오면요.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던 기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다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입법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이루어진 검토인데요. 당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성격 규정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논점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사유와 복무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면 국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닌 규범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범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라고 명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인정 범위를 종교적 신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논의가 계속 그 징벌적인 성격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6쪽 그 마지막 문단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범위를 종교적 신념에 국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의 과정에서는 확인했었지만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대체역의 제도화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은 문제적인 위치를 또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제도의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해 병무청이 구성했던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이 대체역 편입 심사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판단 기준을 주로 참고해서 종교적 신념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심사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조연설 때 이야기되었던 그 기존의 그 심사 기준이었던 것인데요. 이에 따라 종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가운데 대체역 편입 신청인에게 종교적 신념과 개인 신념이라는 구분을 요구하면서 현재도 그래서 그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경우에 신청인들은 신청 서류에 종교적 신념 아니면 개인 신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종교적 신념으로 선택할 시에는 신도 증명서를 의무로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등 아직까지도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행정 절차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개념이 불가능하다는 그 점에 대해서 미국 사례를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 47쪽인데요.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 하는 취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오직 종교적 믿음에 국한해서 인정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처럼 오늘날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여겨지는 시민들의 그 권리들은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는 미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시민 개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이익과 동등할 수 있다거나 동등해야 한다는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47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인 1940년이 되어서야 의회에 통과된 병역법에 종교적 훈련과 믿음을 이유로 병역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비롯한 군복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는 그 명시 규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종교인들, 성직자들만 예외적으로 이 병역에서 면제되었었습니다. 다음 장 48쪽입니다. 그 두 번째 문단인데요. 1948년 제정된 병역법은 전후 군축 움직임과 시민들의 자유권에 대한 요구 여론을 반영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확대시켰습니다. 48년 병역법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관련 조항은 역시나 종교적 훈련과 믿음이라는 정의를 활용은 하고는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우월한 의무를 수반하지만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 사회학적인 것, 철학적인 견해 또는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 규범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최고 존재, 수프림 빙과의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되었던 최고 존재라는 개념은 유대 기독교 계열의 그 종교, 그러니까 어떤 유일신이나 인격신이 아니고 이 외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애니미즘, 불교 등 다양한 종교를 아우를 수 있도록 신 개념을 대체하여 활용된 것입니다. 최고 존재라는 개념은 1960년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범위 확대를 이끌었던 시거 웰시 판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개종한 퀘이커 교도였던 다니엘 시거는 1958년 지역 징병위원회, 우리로 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같은 것인데요. 비전투 복무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자신이 군복무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물론 대체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 지위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건은 지역징병위원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위를 신청할 당시에 최고 존재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완전한 그 지위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시건은 최고 존재에 대한 믿음 대신에 자신을 위한 선과 덕에 대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순전히 윤리적인 신념에 대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재판에서 최고 존재를 유신론적 개념에 한정해서는 안 되고 신실하고 유의미한 믿음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되었던 사람들에게 신이 차지하고 있던 그 위치와 유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9쪽 그 마지막에서 바로 전 그 문단인데요. 1967년 의회는 병역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 미국 의회 역시도 한국과 비슷하게 이 그 시거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도 그 아주 공개적으로 그 국회의원이 뭐 사법부가 나는 화분을 숭배하고 그 화분이 내게 병역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도 인정하는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식으로 반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정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지 않은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 신념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지만 그 다음에 1970년 엘리엇 웰시 2세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위를 신청하면서 종교적 믿음으로 제한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범위에 다시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웰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위 신청 서류에 나는 종교적 훈련과 믿음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한다라는 문구에서 종교적 훈련과라는 단어에 굵은 줄을 긋고 믿음이라는 단어만 남겼습니다. 웰시는 자신이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이유가 역사와 사회학 분야의 도서를 읽으면서 형성된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은 그 유죄 선고를 내렸지만 연방 대법원은 시거 판결을 주요 판례로 삼아서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은 시거 판결을 참고해서 판단하면 신청인의 전쟁 참여 거부가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이거나 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면 이 또한 종교적 믿음에 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재판들 이후에 미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위 신청에서 종교적 믿음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 폴 틸리오와 같은 그 신학자의 견해를 참고했던 판결로 확립된 종교의 정의는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973년 징집 종료를 앞둔 1971년에 다시 한번 병역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그 개정되었던 주요한 사례는 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범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정 취지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이 중요한 그 개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의 그 심사는 어떤 근거에서 기각을 시켰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부실한 것이었다라고 평가됩니다. 미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위 심사를 담당했던 지역 징병위원회 소속 심사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은퇴한 군 경력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사 결정 취지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은 봉사직에 나선 사람들에게 결정 이유까지 쓰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담 질의 후에 신청인이 뭐 엉터리로 보인다거나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식의 그 이유로 기각시키는 사례도 흔히 있었습니다. 1971년 개정 병역법은 결정 취지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지역 징병위원회의 심사에서 다수결은 더 이상 찬반 결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결정 근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할 때 참조한 증거가 서로 다른 경우 과반수의 결정 근거가 기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바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위 심사는 지역 징병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의
여성과 소수자 비율을 높여서 대표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도 신청인의 신념이 원론적으로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유에서도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종교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모병에 지원한 그 현역 복무자들에게도 육군 규정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위 심사 절차를 세세하게 명시하여서 1971년 개정 병역법에서 제시한 절차적 권리를 현역 군인들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52쪽 첫 번째 문단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의 국제인권 규범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예외적인 관용으로 관주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회원국 시민들의 자기결정 권리이면서도 동시에 민주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무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 발표를 통해서 환기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 제도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의무의 성격이 탈각되어서 병역 거부가 특정 종교 신도들에 대한 관용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종교의 개념에 대한 논란 여지까지 남겨두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진행되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려합니다. 미국의 사례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근대적 세속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범위를 종교적 신념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사례는 모병제 전환 이후에도 양심의 자유 문제가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하는데요. 이는 현재 모병제 그 논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바와 좀 다른 그런 그 결론을 예측하도록 하게 합니다. 한국의 대체역 심사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면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를 종교적 신념과 개인 신념으로 자의적으로 구분하여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더욱 합치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엔은 전후 나치 독일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양심의 자유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하였고 이것이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통해서 지역 내 공동 안보 협력을 맺으면서 회원국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군 위안부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공통 정신 하에서 군축을 위해서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유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각국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무를 재확인할 때 오히려 비로소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개인들의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성덕 우리 대체역 심사위원회 지금 위원님이십니다만 대체역 심사 쟁점의 역사적 비교 연구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처음에 저희들 초단기 출발을 했을 때 어떤 분을 대체역에 편입시킬 것인가, 또 어떤 분은 그 신청이 있지만은 또 기각할 건가 하는 심사 기준에 관한 그걸 정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법률의 규정은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해서 이제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백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이익형량 판단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하고 개인적 신념을 분리해서 입법화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바탕에서 내부에서 심사 기준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1차 심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종교 신도 중심으로 모든 서류 등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그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내부의 비판이 있어갖고 그 이후에 이제 심사 기준, 즉 뭐 저희들은 고려 요소라고 그랬습니까? 예, 심사 고려 요소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이제 또 개정을 하면서 심사 양식을 단일화하고 오로지 신청인이 군복무 거부의 의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대체적 복무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고려 기준을 바꿨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입법을 해달라고 백무청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 법률의 프레임이라든지 또 그런 내용들이 과거의 이익행량 프레임에 기초한 그런 어떤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제도화 과정하고 또 미국의 어떤 제도화 과정, 그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국제 인권 규범,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인권 규범의 취지나 정신, 이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수용해서 우리 제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양심적 병력 거부 인정 사유를 너무 종교적 신념에 국한할 그런 우려가 현행 제도상에 상당히 남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게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결정권 이런 것보다는 그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예, 그런 점을 이제 좀 미국의 예를 들어서 또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이 이제 좀 또 많이 어려운 것 같아 갖고요. 제가 제대로 요약을 했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두 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또 내용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네 분이 이제 해주시는데 토론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경 그 연구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을 맡게 된 강태경입니다. 오늘 그 대체역 심사위 설립 1주년 그 기념 학술 토론회 축하드리고요.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그 토론문을 좀 압축적으로 요약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법무정책 관련된 인권 쟁점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틈틈이 이제 학교에서는 법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책상 물림을 이렇게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맡을 일이 뭔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책상 물림 특기인 좀 논쟁적인 쟁점을 좀 지적해보고 개념을 좀 나눠보는 것을 이번 토론의 목표로 삼아봤습니다. 자, 우선 제가 토론을 맡은 주된 그 발표는 김나루 박사님 발표인데요. 그 김나루 박사님께서는 여러 해외의 제도들을 한국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좀 지적하셨고요. 그 주요 내용은 기간, 그다음에 그 기간에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정으로 한정돼 있는 대체복무 분야를 넓혀야 될 것이다. 그다음 조사 절차에서 인터뷰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런 쟁점들은 보시면 국제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제도의 기준들과 관련이 되는데요. 우선 대체복무 내용, 기간, 형식에서는 공익성, 비형벌성, 민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 심사 기구는 독립적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성, 그러니까 비전투성과 민간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개인 청원에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군복무에 가름하여 군의 영역 밖이어야 하며 군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대체 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민간성의 개념을 그 복무의 분야 내용뿐만 아니라 복무의 관리라는 차원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제기하는 의문은 이 우리의 대체복무 제도가 정말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모범적인 사례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비해서는 김나루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대체복무 분야가 지나치게 협소합니다. 이 교정 분야뿐만 아니라 공익에 필요한 업무로 넓혀야 하는 것은 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바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 복무에 비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 기준으로 현재는 2배인데요. 그 기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국방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그 교정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대체복무 요원의 업무 강도가 현역병에 비해 고강도다. 그래서 이게 그 특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고강도라면 기간에서는 단기여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자기 모순적이었던 것 같아서 이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근거는 대체복무 강도, 기간, 형식, 환경 등을 현역 복무와 비교하여서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김나루 박사님께서 발표문에서 언급하셨듯이 그 기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로는 그 대체복무가 정말 그 민간적인가? 거기에서는 이제 분야를 가지고 이제 민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나가서 그 관리가 군대식 규율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복무 내용이 비전투적 성격일 뿐만 아니라 관리도 민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니폼 착용, 관등 성명, 근무 시간 외 이동 제한, 점호 등과 같이 군대 규율을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 신문 기사를 보았더니 그 대전교도소 내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는 이러한 점호라든지 관등 성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이제 일반 대체복무 기간 전체에서도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기준 중에 대체복무 심사 기구와 관련된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소속과 구성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은 정무청 산하로 있지만 이제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재 대체역 그 심사위는 행정형 위원회인데 이것은 신속성, 전문성, 그다음 민주성 등을 도모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임명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오늘도 참여해 주신 많은 위원님께서 그러시진 않겠지만은 그 제도적으로 이 위험성이 있으면 그걸 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그 대체복무 분야가 또 확대돼야 된다고 하는 것과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게 편입 심사만이 아니라 제도의 운영, 정책 수립, 그다음 시설 지정, 재반 사정 등을 모두 이제 관장하는 결정기구로서의 위상에 맞게 다른 여러 부처들과 업무 협조 그리고 조정 역량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소속보다는 그 상위의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성은 적절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이 성비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비 규정이 좀 들어가서 더 다양한 아까 그 백승덕 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도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그 경력 관련성 자격 위원 자격 규정을 보면 경력 관련성을 좀 더 고려하는 문헌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반직, 특정직 공무원 재직 경력 같은 경우는 그 추천을 하실 때 대체로 병역과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겠지만 그 문헌상에는 그 경력과 실제 그 편입 심사 관련성에 대한 그 단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신건강의학 그 전문의 그 항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 토론에 좀
핵심일 수 있는 이제 양심을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양심이란 거는 인격적인 존재 가치를 지키려는 진지한 마음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심상의 결정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결정 근거의 타당성이 아니라 결정의 진지성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약칭으로 이제 퀴어 페미니즘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종교적 신념 이외의 개인적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최초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깊고 확실하며 진실한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그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양심상의 결정이라는 게 미추, 진위 그런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진지하고 윤리적인 결정, 즉 선함과 나쁨의 기준에 따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주관적이고 전인격적인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독일에 관해서는 또 다른 토로자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전형적인 사례는 사실 관용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게 이제 백승덕 위원께서 하신 발표와 좀 또 연관이 있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관용에 호소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례이지요. 그리고 반면에 부정의한 전쟁에 반대하는 것과 같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1970년대 미국에서 반전 운동이 격파됐을 때 당시 이제 양심적 거부와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를 논의한 그 정의론의 존 롤즈의 이야기인데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오면 우리 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전형적인 관용에 대한 호소로 상정을 하고 그 진정성을 기준으로 양심상 결정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심상 결정의 진정성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면의 문제라는 점이 아까 김나루 박사님께서도 지적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두 진술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신에 이제 현행 제도에서 개선할 점은 만약에 인터뷰 절차를 최소화한다든지 없앤다면 꼭 전제돼야 될 것이 이제 독일 사례에서도 이제 토론문에 언급하였는데요. 그 양심상의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그거 예시들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남은 쟁점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당성은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결정 근거의 타당성을 기초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진정성에 더 추가되는 요건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언급하였던 퀴어 페미니즘 사건에서 보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유형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례를 좀 전향적으로 해석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판례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신청자의 주장이 그 편향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의 타당성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성을 바탕으로 이제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석을 잘 해보면 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롤즈가 얘기했듯이 법이 아주 부정한 것이어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백승덕 위원께서 예시로 들었던 그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정의감에 대한 호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의관, 이것이 좀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사회를 전제로 했을 때 이제 다수의 정의관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공동체의 정의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신청인의 진술이 그러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이제 이야기한 그 관용에 호소하는 형태의 양심적 병역 거부와는 좀 다소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두 신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토론을 마치고요.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처벌된 게 80년 만에
이제 얼마 전 이제 대체복무라는 이제 법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대체복무라는 법에 이제는 길을 닦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헌신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그 길이 더 넓어지고 더 탄탄해져서 우리 사회가 관용뿐만 아니라 정의가 넘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께서는 이제 신청자의 양심을 어떻게 심사할 건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한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자료화면에 있습니다만 그 표 1로 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심사 과정에서 질문해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제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로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계시는 최은수 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부장 재정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최현수입니다. 아마 이 토론회 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초대가 됐을까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무청에서 지금 사회복무제도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2008년도에 기존에 있던 공익근무제도를 전환하면서 도입이 됐고요. 제가 아마 10주년, 1주년 이럴 때 항상 불려다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제도 도입 논의를 한창 하던 2006년, 7년, 8년 그리고 도입된 이후에 수년간 사회복무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좀 수행을 했었고요. 앞서 발표해 주신 김나루 박사님께서 해외 사례들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국가의 그 민사복무청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앞서 강 의원님께서 주로 심사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뭐 아무래도 복무 쪽하고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 제도 개선 부분하고도 좀 관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사회복무제도 도입 시 벤치마킹을 했던 독일 민사복무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의 대체역 심사나 복무제도에 대해서 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분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미리 보내주셔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또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특히 뭐 지금 우리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에 대한 국제기구에 대한 그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국가들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비교해 주신 국가들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가장 먼저 도입했던 덴마크하고 핀란드 중심으로 하는 북유럽 국가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체복무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 국가군이고 오늘 비교해 주셨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가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후발 국가로 도입하면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의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회복무제도 도입할 때도 2007년도 8년도 당시에 독일 제도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었고 심지어 병무청에서는 독일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직접 모셔와서 공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도를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여러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뭐 심사에 있어서는 병무청이 관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상 이 복무와 관련된 소관 부처들은 병무청이 아니라 실제 복무 영역과 관련된 경우들 또는 이 우리 행안부와 같이 이제 내무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에 대한 부분 백승덕 위원님 발표해 주신 것에 보면 핵심은 딱 세 가지죠. 사적인 것, 종교적인 것, 징벌적인 것. 이게 지금 1년 지난 현재 우리의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의 현 주소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을까? 예를 들면 우리의 지금 사회복무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초기 단계에서 논의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부처 간의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 병역 거부에 대한 부분 또 대체 복무에 대한 부분이 사회복무 때와 마찬가지로 부처 간의 어떤 협력적인 거버넌스에 있어서 부처 간의 칸막이 또 심지어는 국회 내의 상임위 논의에 있어서도 칸막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백 의원님 발표 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국방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국방위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 보면 국방위의 그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특히나 광범위한 논의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부처 간의 논의에 있어서도 사회복무제도 도입 초기에는 병무청과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좀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미 지금 그 병무청 중심으로 사회복무제도와 관련된 조직이라든지 또 운영 체계 자체가 고착된 상태에서 이 대체 복무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복무 영역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는 복지부 역시도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문들에도 보면은 복무 영역에 대해서는 교정 시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정 시설밖엔 답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그 토론문 발표문 내용에도 좀 제가 봤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우리가 그 복무제도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심사 단계 이후에 복무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현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복무 영역이라든지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1년 지난 입장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심사 이후 단계에서의 이분들이 징벌적으로 복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해외 사례에서 이 대체 복무자들에 대해서 존중해 왔던 부분들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고려해서 제도를 운영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복무 영역의 확장이라든지 복무 기간의 차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제 토론문의 72페이지고요. 사실 사회복무제도 도입 이전부터 이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는 시민사회운동을 중심으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또 사회복무제도 도입 전후에도 이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도의 틀 안에서 포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던 논의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사회복무제도가 실시가 되고 정부가 바뀌면서 사실은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시 추진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흐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방향으로 단절된 채 진행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앞서 말씀드렸던 부처 간의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독일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할 때 아주 원형적으로 벤치마킹했던 독일의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발표 자료에서도 독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2011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모병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사복무제도와 관련된 담당 조직이나 민사복무를 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저희가 그 민사복무청 그 뭐 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의 정책 자문관들을 만나고 또 지금 그 유럽 EU의 그 평회장을 하고 계신 분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심지어는 민사복무청이 소속돼 있던 사회서비스부의 장관이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독일이 지향하고 있던 민사복무제도, 특히나 대다수의
그 복무자들이 우리처럼 신체 등급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구성되어 있던 독일의 민사복무 제도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그냥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독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 독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우리와 비슷한 분단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발표 자료의 74페이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 대한 이 대체복무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 민사복무 제도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영역에서 국가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제도의 정착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독일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취업을 한다거나 할 때 오히려 사회복무 제도를 거쳐서 사회에 진출했던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정도로 사회복무의 대체복무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되어 있었고요. 뭐 최근에 병무청 홍보 영상 관련해서 사실은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향들하고는 좀 우리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1980년대 이후에 독일은 민사복무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다수는 신체적인 요인이 아니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병제 전환 이전까지 민사복무제도의 목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사회 조직에 대한 경험과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 및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한 탐색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강조했었고요. 심지어 2006년도 11월에 그 저희가 방문하기 직전에 있었던 민사복무청 워크숍에서 슬로건이 뭐였냐면 민사복무제도는 기회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그 부모나 실제 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민사복무청의 정책자문관은 사실상 이 대체복무자들이 독일의 복지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즉 독일의 복지국가는 사실상 민사복무제도가 없이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민사복무자들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또 문화, 환경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이고요. 결국 그 독일의 민사복무 제도는 다수를 차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별도로 복무 기관을 지정하거나 차등 복무 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돌봄, 교육, 문화, 환경 등의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 있는 사회 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사회복무제도나 대체복무에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이 복무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기반해서 상호 선택을 기반으로 복무 영역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특정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또는 자기의 관심 분야와 연결시켜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운영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비단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제도의 운영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데도 다시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체복무제도를 지금 심사뿐만 아니라 복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무와 관련해서는 복무 영역과 기관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무제도의 개편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복무 영역이나 기관들이 결정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2009년도 10년도 이제 사회복무제도 도입 초기에 그 복무기관과 실제 복무 요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여러 차례 수행을 했었는데 사회복무제도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그 출퇴근을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에는 거주지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청년층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그 거주 인구의 불균형 때문에 실제로 이 사회 서비스 분야의 많은 기관들 중에서 좀 더 난이도가 높고 집중적으로 복무를 요하는 기관들에는 이러한 사회복무 요원들이 배치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특히 합숙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생활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되어 있고 필요성도 높다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복무 영역과 복무 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운영 체계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토론 자료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역과 관련된 심사는 100번 양보해서라도 병무청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이제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역 심사위의 경우에 조금 더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심사부터 복무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부처의 역할이라든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의 개편이 차기 정부에서는 필요하겠다.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례가 이미 모병제로 전환되어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을 고려했을 때는 독일의 민사복무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심사와 복무에 있어서는 이원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무에 있어서의 문제는 최근에 사회복무제도가 다시 이슈가 됐던 게 그 지난번에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사실은 사회복무 요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복무 영역에서의 어떤 관리의 문제, 또 이 복무 기간이나 복무하는 그 과정들에서의 자기 발전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그 독일의 민사복무제도가 청년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청년들에게 이 제도가 단순히 현역 대신에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모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편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은수 실장님께서는 독일의 민사복무제도를 이제 소상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영역에서 그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결국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개를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그게 독일의 오늘날 복지국가의 모습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복무 기간이라든지 그 직무라든지 복무 형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대체역 편입 결정까지는 백무청에서 결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복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각 또 관련 기관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책임 있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보다 다양한 그런 어떤 복무가 실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화정 독립연구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병역 거부를 이유로 아직도 감옥에 있는 두 사람, 그 두 병역 거부자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두고자 합니다.
그들의 부단한 이의 제기, 그리고 그들의 이제까지의 저항, 그리고 수많은 하급심들의 판결들이 쌓여서 지금의 이 자리와 논의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백승덕 선생님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엔 창설 초기에 논의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의롭지 않은 전쟁을 거부해야 할 의무였다라는 점을 강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의무라는 게 마치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그런 비용, 거래, 국민과 시민 간의 거래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온 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포함해서 사회의 존엄, 안녕을 보장해야 될 시민의 덕성. 제가 가로 열고 세계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시민이라고 하는 범주는 또 비국민이나 비시민의 범주를 양산하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누락이나 배제를 의식해서 세계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의 덕성으로서 어떤 의무로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종교적 신념에 대한 예외적 관용이나 오로지 소수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시혜적 권리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지배적인 권리 담론의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고 따라서 의무라고 하는 표현을 매우 적극적으로 구사한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면요. 저는 사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이번에 발간을 한 제1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 보고서라는 것을 이번에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들여다본 부분이 바로 심사위원들 사이에 이견과 논쟁이 두드러졌던 그런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인용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각 의견들을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비군에 편성된 후에 과거의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신 분이 기독교 신자로서 또 독서를 통해서 평화적 신념을 비교적 최근에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는 예비군 훈련을 군사 훈련이 아닌 대체역으로 수행하고 싶다. 이런 식의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각 의견을 살펴보니 신청인은 본인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바가 없고 양심 결정에 부합하는 활동 실적도 없다. 이런 사실이 이제 문제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활동이 양심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전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사법부의 형사재판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인권 친화적인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했던 당초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광장에 나가서 거부 의사를 외치기라도 해야 된다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러한 전제는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정을 몇 가지 거시한 후에 쉽게 신청을 기각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비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한 성소수자 신청인에 대한 사례에 대한 기각 의견인데요. 사실 개인적 신념 사유 신청인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대체역 신청인 이것을 줄임말이라고 이렇게 백승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평화운동과 연결된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 그리고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병역 제도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한 신청인을 다룬 사례였어요. 기각 의견에는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신청인의 관련자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병역 거부가 성적 지향으로 인한 병역 거부라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한 내용이 있는데 성적 지향으로 인한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자료를 일단 정리해서 공개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본 것으로만 사실 인권 친화적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인지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검찰의 발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군 복무 거부의 주된 사유를 평화적 신념이라고 진술해도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군 복무 거부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백순덕 발표자가 다른 공론장에서 했던 말을 인용해 봅니다. 한편에서는 성소수자를 색출해내고 처벌하거나 병리화하며 병영 바깥으로 배제하고자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성소수자임이 드러나면 군복무 거부를 할 수 없다며 병역 안에 묶어두려는 모순된 조처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동물 해방 신념에 기초한 대체역 신청인에 대한 심사인데요. 동물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동물을 포함해서 고통받는 존재가 없기를 바란다. 그런 신념에서 대체역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기각 의견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군 복무 중인 채식주의자와 동물 애호가, 이런 말을 여태 쓴다라는 것도 문제적인데요. 동물 애호가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군 복무 거부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군 복무 거부 양심은 절실하다기보다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 개인적인 생활과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정도는 아니다. 이는 본인의 섭식 생활 등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의 일환일 뿐 대체역을 허용할 만한 강력하고 진지하고 절박하고 구체적이며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개인적 양심 내지는 신념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불살생의 생명 존중 사상 자체가 현역 복무 의무를 대체시키는 근거가 되는 헌법상의 양심으로 보기 어려우며 생활 방식과 현역 복무 여건이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각 의견은 동물 해방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는데요. 심사위원들이 동물 해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감수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신념이 강력하지 않고 진지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고 깊지 않고 확고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라는 단언만으로 이들의 신념이 이분의 신념이 섭식생활로 축소되고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의 문제라는 결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섭식생활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면 침해돼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발표자가 어떤 힌트, 실마리를 제기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73년 미국에서 징집 종료를 앞두고 미 의회가 71년도에 병역법의 많은 부분을 개정합니다.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백순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결정 취지 제공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릴 때 신청인의 요청이 있다면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기각을 시켰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부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규정으로 인해서 심사에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는데 더 이상 찬반 결론을 위한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 결정의 근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결정 취지 제공에 따라야 한다면 기각 의견은 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그 취지를 납득할 만한 강력하고 진지하며 절박하고 구체적이며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근거를 신청인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촘촘한 제도적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때 자의적인 판단, 즉 재량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하고 무시무시한 권력이 얼굴을 들이민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경각심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대체역 심사 과정이 난민 심사 과정과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그 난민 재판 사례 5,000여 건을 정리해서 사안별로 정리해둔 그 논문이 있는데요.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민 심사나 재판의 과정에서도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포를 입증하는 책임이 난민 신청자에게 있습니다만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의무는 심사관에게도 분담됩니다. 개별 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때는 난민 신청자의 이익으로 라는 해석 원칙을 따라야 하고 난민 심사관이 증거의 부족함만으로 불인정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지켜지진 않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 원칙은 대체역 심사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대체역 신청자의 이익으로
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일국적인 차원을 넘어서 해외 사례에 대한 판례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각한다는 점에서 지금 위원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심사의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1978년도에 유엔 총회 결의안 에 따라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범죄를 피하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는 것이 국제적 의무가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82년도의 보고서를 계기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당대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그리고 군사적 점령을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자 권리다라고 하는 공감이 형성되었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강조하고 계셨어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대적인 사건들 속에서 병역 거부를 의무로서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당대 인종차별과 군사점령에 맞서는 그런 덕성, 즉 국제적인 의무로서 병역 거부를 적극적으로 호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의 여러 가지 사례들, 지금 여기에 현재 징역형의 우리들의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맞서야 될 차별과 혐오가 대체역 심사라는 과정 속에서 이견과 논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혐오 발언 같은 그런 발언들이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재생산되는 장으로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체역 심사 과정 속에서 군사주의의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다면, 성적 지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비판할 수 있다면, 비인간 동물과의 공존을 절박한 의제로 다룰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계 시민의 덕성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호명하는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이 프로세스에서 실패한 말들, 실패한 시도들까지도 기록을 과감하게 해주신 그런 아카이빙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심화정 님께서 특히 저희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만드는 연간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위원회 결정에 기각 의견을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저도 뭐 거기에 대부분 관여한 것 같은데 많은 고민하에 저희들이 내렸습니다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많은 비판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에 의심스러울 때는 신청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 건가 하는 그게 굉장히 위원회 존재 이유가 돼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마지막 토론자로 최정민 님,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도 이제 백승덕 위원님의 발표문을 보고 이제 토론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병역 거부에 대한 유엔 차원의 논의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해 준 그 논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백승덕 위원님의 논문이 이 대체복무제 도입 과정의 역사적 맥락과 논쟁의 다이나믹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읽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후 한국의 대체복무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오늘 토론자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 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유엔 차원의 논의 또 이제 미국에서 이 논의들이 발전된 데에는 케이커 유엔 오피스나 아니면 팍스 로마나와 같은 종교 평화운동 조직 그리고 서비스 시빌 인터내셔널이나 워리스터스 인터내셔널, 피스뷰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같은 세속 인권 평화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시빌 인터내셔널이 유엔 인권위원회, 지금은 이제 인권이사회로 격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 관련한 성명을 제출한 것이 1949년입니다. 이제 당시 인권위원회가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자유권규약, 사유권규약 이 두 가지 인권규약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 초안의 병역 거부에 관련한 것들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성명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최초의 그 활동이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48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그 액션을 취한 것인데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72년 동안 유엔을 상대로 한 이 시민 단체들, 사회 단체들의 그 활약이 굉장히 눈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대체역 심사위원회 1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자리에서 꼭 이 얘기를 기록해두고 싶다는 마음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부 조직 간의 뭐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혹은 유엔이든 이런 어떤 정부 조직 간의 이런 그 프로세스에서 제3 섹터로 나와 있는 이제 시민 사회 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유엔의 어떤 그 결의안들이나 유엔의 어떤 법 제도들이 굉장히 기준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 약간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시빌 서비스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렸지만, 서비스 시빌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안 단계에서부터 사회운동단체들의 활약이 굉장히 있었지만 결국 병역 거부에 관련한 조약은 자유권 규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언급된 곳이 제8조 강제노동 금지 조항인데요. 여기에 이 그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병역 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해서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가 이러한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유일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권위원회가 참가국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인권 전문가들이 아닌 참가국들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인권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정치적인 점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된 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백승덕 위원님이 언급하신 토론 발표문에도 언급하신 소비에트 블록의 반대와 같은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병역 거부 아파르테이트 결의안 같은 경우에도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일든 반아파르테이트 정서 하에서 사실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지만,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병역 거부 운동을 하는 사회 운동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택적 병역 거부의 논의로 활발하게 이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운동 단체들이 일부러 이제 선택적 거부라는 워딩을 사용을 했지만 말입니다. 이후에 이 79년 인권위원회가 이 결의안을 받아서 81년에 무방과 치포요 보고서, 백승덕 위원님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이 보고서를 냈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결의안이 최초의 병역 거부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할 수 있는 87년 46호 결의안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 사회운동 단체들이 정리한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8년에 걸쳐서 8년이 지난 뒤에 이것이 결의안이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이후에 2006년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이 된 이후에는 이제 결의안이라는 이 채택이라는 이런 절차가 사라지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이제 결의안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또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는 98년 77호 결의안도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병역 거부가 일반에게 회자되고 논의된 것이 2001년 초, 그러니까 2001년 2월에 한겨레 21에서 차마 총을 들 수 없어요라는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회운동 단체들의 활약은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차라는 것이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마그나 카르타가 98년인데 한국에서 2001년이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시차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제도화를 언제부터라고 볼 것이냐에 좀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001년도에만 해도 당시에 민주당의 천정배 장영달 의원이 이 입법화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제도화 과정이 있었다고 봐서 제가 시차가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사회운동가로서 제도화나 입법화 과정을 봤을 때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정치나 제도화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을 딱 놓고 중간을 선택하는, 심지어 더 나쁜 경우는 양극단이 있으니까 중간 선택 못하겠다 이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에서 했었던 그 토론회가 아주 전형적인 이런 정치나 제도화 과정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양극단을 딱 모셔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런 약간 그런 모습들이 네, 제도화의 특징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백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판의 자장에 백승덕 위원님이 비판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장에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위시한 사회운동 단체들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와 행정의 어떤 생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논의를 충분히 인권적으로 끌어당길 힘이나 전략 같은 것들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약간 그런 반성이 되고요. 이 대체 복무 제도가 좀 더 인권 친화적인 제도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저는 그 평화단체, 인권단체들과 계속적인 만남, 그들의 입장들이 계속 수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정치나 제도화의 힘 자체로만은 더 좋아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백승덕 위원님께서 이 자유권 대 뭐 의무, 전쟁 군사주의에 반대할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자유권의 어떤 그 원칙 같은 것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저는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유권은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이고 병역 거부가 이 근원적인 기본권인 자유권, 뭐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국가적인 비상 사태에서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병역 거부를 인정 못하겠다, 이제 대체 복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계속 이제 유엔에 이제 그 리포트를 낼 때 이게 우리는 계속 이게 분단 국가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유엔의 입장이라면 되게 웃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들은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쟁 중에도 대체 복무를 허용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 분단 상황이고, 이 분단된 국가 사이의 어떤 경제적, 특히 뭐 군사적인 이 갭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유엔으로부터 시정 공고를 엄청나게 받았겠죠. 따라서 군이나 국방 당국이 병역 거부를 심사하거나 대체 복무를 주관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민간적 성격의 민간의 통제 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방부를 상급 기관으로 하는 병무청 산하의 대책 심사위원회가 자유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그 여전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종교적 신념하고 개인의 신념으로 구분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백승덕 위원의 진단에 1000%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 시차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한 시차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구분이 다른 신념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이미 1950년대 유엔에서는 이미 1950년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7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효율적이고 뭐 어떤 양심을 심사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2년 그리고 합숙 복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웬만한 양심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아예 그냥 신청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다시 말하면 양심이 없으면 이 제도를 선택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논란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사실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그 87년 46호 결의안 최초의 병역 거부에 관한 결의안에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해왔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대체 복무 제도가 더 발전하고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종의 복무하느냐 이런 것들은 아마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입에 모터를 달고 빨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정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양심적 병력 거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만 되는 게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 기타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것도 있다. 오히려 뭐 그 부분이 종교적 신념 못지않게 더 중요시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유엔 인권 이사의 어떤 결정사항, 그걸 존중해서 우리의 대체역 복무제도도 제도가 좀 개선되면 좋겠고, 불필요한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토론자들께서 발표자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따로 추가적인 말씀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래서 안 해주시는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1세션에서 대체역 제도의 국제 기준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이 대체역 근무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거기에 징벌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성격에 그런 복무를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무 기간이라든지 또 복무 직역이나 형태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신청을 하거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외국의 좋은 예들을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발표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